말하면 족보 찾기 대장정을 막 하게 되는 거죠. 농사 짓고 있다가 갑자기 조정에서 찾아오게 되니까 족보를 막 뒤진 다음에 이 집안은 멸물당한 거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옛날에 그 어르신들 입장에선 강화도령 뭐 이러면 다 아셨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철종하면 저기 드라마에 나오시는 뭐 이렇게만 얘기가 되고 있어서 역사학자들이 가장 관심 안 갖는 왕 중에 하나, 연구도 잘 안 되는 시대고요. 조금 과장해서 역사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정조가 죽은 다음에 조선은 이미 망했다. 그 이후에 순조, 헌종, 철종 이 시간이 많이 아팠던 시대인데, 좀 거꾸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그 시대가 갖고 있는 답답한 것 속에서도 중요한 의미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강화도령 철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도정치기를 우리가 보통 얘기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정조가 있죠. 정조 입장에선 내가 없더라도 내가 했었던 여러 개혁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유능한 관료다 라고 해서 김조순을 자기 아들 순조의 후견인으로 김조순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했던 관료를 세워주게 되죠. 그냥 관료로 세워준 것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아들의 장인어른을 만들게 되면서 사돈관계를 만들어주게 된 건데, 정조가 죽고 나서 사실 아주 의외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렇게 정조 앞에서 영특하고 뛰어났던 관료가 어린 나이에 순조가 즉위를 하니까 이때부터 안동, 김씨, 권문 세가들이 좌지우지하면서 순조 자식에게 뒤흔드는 시대가 나타나게 돼요. 순조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됐죠. 자기 아들 효명세자에게 기대를 걸어서 기회를 줬으나 그가 또 21살에 죽게 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왕가의 종친들 중에서 가장 혈통에 가까운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그가 헌종이라는 왕인데 그 또한 일찍 죽게 돼요. 그래서 혈통이 끊긴 상태에서 그 다음 대도 간신히 세워놨는데 그도 죽게 되니까 이제 정말 쉽게 말하면 족보 찾기 대장정을 막 하게 되는 거죠. 영조, 사도세자, 정조 이렇게 쭉 이어지던 적통 행렬을 끊기게 된 거고, 사도세자의 서자 쪽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세자와 후궁 숙빈 임씨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었던 은원군의 손자를 이제 데려오게 되는 거죠.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도세자의 서자들은 대부분 다 반역에 연루가 돼서 다 사살을 당했어요. 은원군 집안 같은 경우는 부인과 며느리가 천주교도였었거든요. 그게 이제 또 밝혀지게 되면서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사실상 이 집안은 멸물당한 거죠. 그렇죠? 철종 한 명만 살아남게 됐으니까 강화도에서 평범하게 농사꾼으로 살았던 거죠. 평범하게 농사꾼으로 살았던 사람을 족보를 막 뒤진 다음에 그가 왕이다 라고 해서 직접 가서 모셔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열린 거니까, 신데렐라 같은 경우죠. 그렇죠? 갑자기 조정에서 수많은 행렬들이 강화도로 막 올려오게 되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거 지금 우리 집안이 역심을 품은 가문이고 남아있는 혈통이 나밖에 없으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해서 작은 형하고 함께 막 산속으로 도망가다가, 또 작은 형은 이 산속에 뛰다가 또 다리가 다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영의정이 직접 와서 설득을 해서 헌종이 죽은 지 이틀 만에 덕완군이라는 군으로 바꿔 즉위를 하게 됩니다. 철종의 즉위를 결정지었었던 여성은 명경대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순원왕후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정조의 며느리였어요. 순조의 아내였단 얘기죠. 이 순원왕후는 김씨예요. 김조순의 딸이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죠. 그가 효명세자예요. 근데 자기가 낳았던 아들이 죽게 되고 나니까 수렴청정을 하는 상태에서 국정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순원왕후가 헌종을 즉위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철종을 즉위시켜요. 내명부의 여인으로서 특별히 어떤 활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게 당시 궁궐의 여인네들의 모습이지만, 순원왕후는 아주 예외적인 권력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철종의 아내도 안동 김씨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안동 김씨의 주역으로서 순원왕후의 위세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저 여자가 악년해 이렇게 딱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순원왕후는 나름대로 진정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국가의 여러 정사들을 좀 살펴보면서 왜 이렇게 백성이 힘들지? 왜 이렇게 나라가 고통스럽지? 거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원왕후의 결정들은 싹 다 안동 김씨 입장에서 결론이 나요. 실제로 순원왕후가 의논했던 대상들이 자기 친정 오빠들 혹은 자기 일가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그 사람들이 왕후 앞에서 치부 같은 것들을 드러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뒤에서 매간 매직을 한다라든지 온갖 가름죽을 한다라든지 하는 사실은 싹 빼놓고 철저하게 왕후 앞에서 입에 발린 말들 좋은 얘기만 하면서 갔기 때문에 순원왕후의 진정성이라는 것이 통용될 수 없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하면 우리가 또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좌근이죠. 최근에 드라마 때문에 더 뜬 사람인데 궁궐 내에는 순원왕후가 있다라면 실질적으로 정치를 좌지우지했었던 사람은 김좌근이라는 사람이에요. 철종 때 영의정만 무려 3번을 했던 사람이에요. 보통이 아니죠. 김조순의 대를 이어서 안동김 씨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었다. 이 정도 되면 20대 초반의 급제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그러지 않아요. 42살에 급제를 하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4년도 안 돼서 2조 판서가 돼요. 2조 판서는 요즘으로 말하면 내무부 장관 판서직 중에 최고의 자리예요.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1850년이 이제 철종이 즉위하는데 이때부터 화려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우참찬, 선해청 당상, 금의대장, 형조판서, 훈련대장, 공조판서, 그리고 우의정을 지난 다음에 영의정을 역임했던 사람이에요. 당시의 핵심적인 기관은 비변사라는 기관이었어요. 그런데 철종 때를 분석해보니까 110여 명 정도가 여기서 일을 했었는데 안동김 씨가 16명, 직접적인 인척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 10명 정도가 있었어요. 4분의 1이에요. 비변사의 권한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안동김 씨의 수하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출세한 사람들을 분석해 보다 보면 김병기, 김병국, 김병덕 이런 이름들이 나와요. 다 병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김조순의 손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3대를 걸쳐서 나라를 좌지우지하겠다. 철종이 왕이 된 다음에 결혼을 하잖아요. 또 안동김 씨 여성이에요. 김문근 집안이거든요. 아 정말 안동김 씨 치세에 살았다. 어느 시대든지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철종 때 전후로 매가 숙청을 당해요.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북크시로 유명한 추사 김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당시 이제 안동김 씨의 권세 운영하는 걸 못마땅히 여겼었던 권도님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단지 권도님과 친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당합니다. 평생을 유배 당하시고 돌아오셔서 얼마 있다 돌아가셨죠. 당대에 뛰어났던 학자가 꿈도 이루어보지 못하고 죽었던 그 배경에는 안동김 씨의 권세가 있었다는 것들. 안동김 씨의 세부 정치가 나날이 위세를 발휘하고 있는데 이것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왕밖에 없거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부를 안 했잖아요. 철종이 굉장히 좀 부끄러워하면서 내가 어린 나이에 통감 2권과 소학은 읽었다. 하지만 근래에는 이제 공부한 적이 없고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학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정도로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저는 일자무식입니다 라는 말을 올려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순원왕후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주상은 지난날 어려움도 많았고 오랫동안 시골에 살아왔으나 옛날 제왕 중에서도 민간에서 성장한 이가 있어서 백성들의 괴로움을 알고 있을 것이요. 그리고 실제로 삼정의 문란이라든지 지배층들의 수탈 같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문제는 얼마큼 철저성을 갖고 있고 구체성을 갖고 접근했느냐는 좀 다른 문제죠. 어찌됐건 간에 나름대로 자기 어떤 그런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뭔가 바둥바둥하는 모습은 있었다. 이 문제는 이겁니다. 당시 상황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심각했었던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가장 컸던 문제 환곡이에요. 아니 환곡은 진율미잖아. 쌀을 모아놨다가 흉년이 들면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쌀이잖아. 조선 후기로 가면 그렇게 모아둔 쌀을 지방 관청에서 운영 자금으로 쓰는 거예요. 자금으로 쓰다 보면 이게 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냐? 강제로 백성들한테 환곡비를 채워오라고 요구를 해요. 더 나쁜 건 뭐냐면 환곡을 주면서 이유를 많이 붙여버리는 거예요.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실질적으로는 백성을 억압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도구가 됐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철종 집권 후반기 때
그 유명한 임술농민봉기, 진주에서 시작해서 전국 70여 곳에 완전히 불타오르는 격렬한 민중봉기가 일어났었고, 그 민중봉기 과정 속에서 전국적인 밀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은 철종도 그랬고 박규수라든지 당대의 의식 있는 지식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의견을 모았었어요. 사실 이때 백성들 되게 순진했어요. 나라님은 모르셔서 그냥 방치한 걸 거야. 수령들도 그냥 나쁜 짓에 속아 넘어간 걸 거야 라는 거의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임술농민봉기라는 게 얼마나 좀 우투냐면, 그 지역의 실제 권력자였었던 수령, 관리들을 공격하는 사례가 없고, 그 지방의 고 원인 같은 경우는 옷을 벗겨서 쫓아내는 정도. 좀 안타까운 이야기들. 그래서 철종이 가장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정책이 뭐냐? 삼정 이정청을 만들고 개혁을 실시하겠다. 박규수 등 여러 어떤 신하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개혁을 추진했었죠. 이 문제는 뭐냐면, 그런 순진한 마음과 아름다운 개혁안으로 뭔가를 바꾸기에는 안동 김씨를 중심으로 한 세도가의 부정부패가 전사회적으로 지금 구조화가 돼 있는 거죠. 삼정 이정청의 개혁은 단 3개월 만에 무력화가 되면서 폐지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과정 속에서 철종이 그나마 진행했었던 그런 개혁 의지 자체도 이제 놓아버리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좀 왕실에서 한 7, 8년 정도 지나면서 공부가 좀 쌓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사도세자를 추승한다라든지 자신의 리더십을 드러내긴 했는데, 나는 목검 하나를 들고 있는데 세상은 정말 아기창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검으로 몇 개를 뵐 수 있겠어요, 그죠? 좀 슬픈 이야기.